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1월 29일입니다. 좀 전에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불법 촬영 및 성폭행. 정준영은 6년, 최종훈은 5년형입니다. 원래 검찰의 구형은 7년, 6년이었는데 1년씩 깎였고 보호관찰은 기각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 6년 정도면은 우리의 그 판사들이 낼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중대함, 그리고 링 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경우, 유사한 경우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형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간과 준강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매우 과학적인, 그리고 그것을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협박 같은 거, 이거 부수적인 것도 존재한다고 보면 실제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면을 점검을 했다고 봤을 때 6년은 물론 1심의 6년이기 때문에 2심 넘어가면은 한 3, 4년 정도로 깎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실형을 받은 건 맞지만 이게 이런 중대한 범죄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 억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혁신적인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거기다가 보호관찰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범죄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정확히 말하면 링 범죄는 치료받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치료도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보호관찰이 필요한 부분인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했어요. 법원의 판단에 참 아쉬움을 많이 남습니다. 성의지 감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건 하나 더 얘기하면은 대구에서 벌어진 소위 말하는 스타 수학 강사의 이 비슷한 강간, 중강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무려 16명? 최소한. 그러니까 그의 하드디스크에 무려 영화 400편 이상의 900기가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영화 450편 분량에. 그러니까 이놈은 자기 차 안, 집, 숙박업소에 다 설치해 놓고, 흔히 말하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찍은 거예요. 이 의도를 한 거죠. 이게 리벤지 포르노로 오인되는데 이건 절대 리벤지 포르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그럴 목적을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영상을 찍을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강간을 하고 이걸 찍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성적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 이건 정준영, 최종훈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량은 이 범죄자의 형량이 실제로 정준영, 최종훈의 형량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또 몇 년 뒤에 또 돌아와서 또 비슷한 짓 하고 돌아다니겠죠.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자체가. 그리고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연구되지 않고 링 범죄라고 제가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것의 어떤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좀 소위 말하는 이른바 가짜들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참 황당하고 답답하죠. 자, 조선일보에서
국가수 4대 원장인 박남규 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기사를 냈어요.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데는 바,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바가 있어갖고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수 원장은 대부분 이제 생화학이나 생물학 같이 이제 DNA 분석 이런 그런 의학, 뭐 법의학, 법과학 이런 쪽의 전공자들이 주로 이제 주로를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뭐 4대니까 1, 2, 3대 같은 경우는 뭐 법 의사들이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물리학 전공자로서는 처음이다 뭐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법과학이 확산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팩트부터 좀 틀렸다고 봅니다. 33년 만에 화성연쇄 사건의 진범을 화성연쇄 사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건 이춘재 연쇄살인이라고 합니다. 강호순 연쇄살인, 정남규 연쇄살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화성이라고 합니까? 이춘재 연쇄살인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걔는 수원 쪽에서도 했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춘재 연쇄살인이라고 해야 돼 맞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의 진범을 밝혀낸 것이 국가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진짜 스스로 이 박남규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는 뭘 모르시는 거고 그거는 엄청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화성 연쇄살인의 티타늄 8차 사건 티타늄 분석이 그 개판인 거를 가지고 해서 소위 말하는 윤모 씨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겠는데 일조를 했는데 여기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당시로선 중성자 방사화 분석본 최신 기법이었다. 당시로선 최선의 기법을 활용한 노력이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최신의 뭐 기법을 활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석도 틀렸고 그걸 누가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그 티타늄에 대한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누가 어떻게 해서 왜 그걸 도입됐으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공개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를 이따위로 얘기하면은 저는 박남규라는 사람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책임감을 느끼면요. 당신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론에 붙이세요. 전문가들한테.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라도 역사를 기록해야지 과오를 하지 않은 거. 지금 국가수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의 실패라든가 아니면 뭔가 사과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까? DNA 떠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DNA 우리나라의 99.9% 뭐 웃기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DNA를 감정을 해서 성공하고 잘한 것만 떠들지 말고 그거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들, 억울한 일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는 얘기죠. 이따위로 얘기하면은 진짜 지들 자랑밖에 더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국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극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앞으로의 과학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학수사, 수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한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2008년에 벌어졌던 경기도 이천 호범면에서 발생한 냉정창고 화재 그 큰 화재 사건으로 40명이 돌아가신 그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의 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건물 내장재, 화염속도, 통로구조, 유독가스 발생 등 종합 평가하는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 당시 처음 도입했고 그걸 이제 그를 통해서 화재 사고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제 기억과 다르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일했던 서울지방경찰청 화재 수사했던 사람들 제 선임들이죠. 그때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만은 국가수에서 그랬다는 거지. 경찰은 나 몰라라는 거지. 글쎄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자기들이 되게 잘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7년, 8년쯤에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가 우리 선임들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다뤄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가 해석해서 막 그렇게 돌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국가수 자체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좀 더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평가해줄 만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감정보고서 제작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과 교육기관 설립. 이거는 여태까지 계속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 왔던 겁니다. 뭐냐? 부검 감정서가 그 형식도 다르고 제각기 뭐 쓰는 용어는 비슷할지 몰라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따위로 부검 감정서를 서로 다르게 쓰면 어떡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검 감정서는 독립적으로 써야지 왜 형사들이랑 정보를 주고받으면 쓰느냐. 그러니까 부검 감정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타의 감정서에 대한 정확한 표준 매뉴얼화 작업, 표준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했다고, 법과학이 발전했다고 떠들면서 결국은 부검 감정보고서나 감정보고서의 표준화된 작업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기관도 없어요. 그런 국가 과학수사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립법과학 아카데미. 저는 이거는 얘들이 그 국가수에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이건 국무총리 산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산하로 가든가. 수사기관과 독립해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수 4대 원장 박남규 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7할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좀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다시 한번 아주 정중하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과거의 본인들의 잘못, 오류 이걸로 인해서 잘못됐던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런 표준적인 오류 보고서의 매뉴얼화, 그리고 그 모든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녹화하고 이런 부분들 시스템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검의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게 국립법과 아카데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의사들이 워낙 지랄을 떨고 있어갖고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사실은 좀 거기 내에서 체계화된 부검의들의 양성도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실망이 더 많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의 동의 없는 공범 신문조서, 법정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진술 조서를. 그때는 이제 피의자니까 막 쓰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 송치한 다음에 검찰에서도 이거를 피의자 신문 조서를 동일하게 이제 받아서 하면 검찰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그걸 안 받고 경찰에서 있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법정에서 들이밀면서 당신이 이렇게 진술하지 않느냐면 난 그거 진술을 했지만 난 그걸 부정한다 라고 하면 그건 증거로 못 쓴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사실은 부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되니까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진술로만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판결이 나니까 별건 수사, 강압 수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다소 여러 가지 사건에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전면적으로 법상에서 빼야 되고 삭제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다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글쎄요, 대법원에서 이거 지금 판결은 사실은 경찰 단계에서의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 단계에서도 이것은 법이 있으니까 뭐 법원에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정 마취제를 투여한 신생아한테 진정제와 마취제를 투여해서 독일 간호사입니다. 왜 진정제 마취제를 투여했을까요? 그러니까 멀쩡한 아이한테 진정제 마취제를 투입을 합니다. 애가 지금 숨이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호사 대단해. 응? 역시 이게 이제 FBI CCM 상으로는 히어로 머더, 영웅살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미니하우젠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마부르크 법원이 30세의 간호사한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는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범죄를 동기에 아주 상당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독일 법원은 매우 중대하게 본 겁니다. 종신형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형량이 높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독일 법원은 이런 범죄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부룩 대학병원에서 미숙아를 돌보는 일을 해왔던 이 간호사는 2015년 12일부터 20년 2월까지 3명의 여아에게 약을 투여했어요. 본인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생아들을 소생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범인들은 선고가 내려지면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이 상황. 이거를 영웅살인, 히어로 머더, 뭐 또 그렇게 되고 히어로 머더 형태로 이런 사람들 미니하우젠 증후군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다른 거지만 같은 독일에서 엽기 간호사 닐스 회겔 사건인데 이거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물을 주입해서 85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 말기암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요양병원의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자비를 베푼다는 망상에 빠져서 약을 주입해 갖고 살해하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줬다라고. 이거는 머시 머더라고 합니다. 자비살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판이 바뀌어서 FBI CCM에서는 이거를 다 슈도라는 앞걸 맞췄습니다. 슈도 머시 머더, 슈도 히어로 머더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망상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원판에는 히어로 머더, 머시 머더, 자비살인, 영웅살인, 영웅살인, 자비살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두 다 사실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 미니하우젠 증후군과 히어로 머더는 연결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그런 응급구조사, 응급실 간호사,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니하우젠 증후군 혹은 히어로 머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마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한 그 극단적 스트레스가 이런 범죄로 연결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 체계에도 이런 동기가 매우 위험한 범죄는 결과와 독립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높은 형태의 형량을 올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신형이에요. 정신형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유기형 몇 년,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몇 년 받겠습니까? 몇 년 받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5년? 10년도 안 될 겁니다. 살인미수. 결과를 놓고 보거든요. 결과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 기껏해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이 범인은 또 딴 데 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꼭 진짜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에피소드에서도 실제로 동기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은 형량을 이제 범죄 자체를 다르게 보고 형량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격리를 하든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정확한 아주 과학적인 분석과 분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옛날 방식의 결과에 따라서만 처벌하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연구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